그러면 이거를 또 장애나 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건가? 장애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경란 선생님과 요즘 이제 많이 나온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정확히 느린 학습자란 무엇인가요? 학습을 따라가는 게 말 그대로 느린. 근데 느린 학습자 안에는 꼭 경계선 지능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뭐 학습 장애라든지 이런 다른 종류의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느린 학습자의 대표적인 걸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서 좀 대두되는 거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느린 학습자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 느린 학습자가 더 포괄적인 의미고 그 안에 경계성 지능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또 지능이 뭔가 IQ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능을 말을 하는 건가? 이게 근데 또 IQ 테스트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막 한다고 하잖아. 우리 때도 우리도 막 했었잖아. 초등학교 때 막 그냥 갑자기 1시간 정도 맞아, 시간 맞아, 주고 맞아. 뭐 풀라 그러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능이라는 건 사실 시각적인 분석이나 추론 능력만 포함되는 거는 아니긴 하잖아. 그치. 예를 들면은 추론 능력 중에서도 언어적인 추론적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시각적인 거 말고도 뭐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라든지 단어 간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언어적인 추상적 사고라든지 기억력, 뭐 주의력, 뭐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한 이해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게 지능이긴 하거든. 다양한 지적 능력.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IQ 테스트는 완전 정확한 건 아닌 거네? 사실 그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모든 지능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 물론 뭐 시각적인 거에 좋다면은 그것도 학습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경계성 지능은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야, 보통? 지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잖아. 사실 예전에는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맞아. 또 요즘에는 막 그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 근데 뭐 또 IQ가 좋으면 공부를 잘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 가지 지적 자원일 뿐이고 공부를 하려면 뭐 흥미도 있어야 되고 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끈기나 인내력도 필요하고 호기심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게 공부기는 하니까 지능이 높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한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능이 낮으면은 공부할 만한 자원이 확실히 없는 거긴 해. 추론도 부족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렇기는 한 거니까. 그래서 지능이라는 거는 IQ 검사를 통해서 산출되는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도 있는 검사는 렉슬러 지능 검사로 진행이 되기는 하거든. 이거는 뭐 병원에서 정신과나 아니면은 기타 신경과, 소아과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는 지능 검사기는 해. 그래서 그 지능 검사 안에는 아까 말을 했던 전반적인 지능을 보기 위해서 언어적인 추론이나 이해 능력 같은 거 보는 언어 이해 지표라던가 시공간적인 분석이나 구성 능력,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 이런 거 보는 시공간 능력. 그리고 유동 추론이라 그래가지고 언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각적인 추론 있잖아. 그런 걸 귀납적으로 잘 추론하는지 시각적인 개념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작업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주의력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고 단기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업 기억이라든지 처리속도라고 해서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는 다양한 분야로 이거는 꼭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검사인 건가? 그 병원이나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검사를 할 만한 세팅이 되어 있는 센터에서도 받을 수가 있긴 해. 센터나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있다는 거지. 경계선 지능은 이제 평균 범위의 지능과 지적 제한이 있다고 사료될 만한 지능 그 사이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거든. 애매한 그런 정도를 말을 하는 맞아. 건가 보네. 막 평균 범위 애들만큼 뭔가 잘 습득하고 진도를 따라가고 사회성이 좋고 뭔가 이런 것까지도 아닌데 그렇다고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처럼 많이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제한되고 또 이 정도까지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깊이 같이 대화를 나눠본다거나 같이 뭔가 과제를 해본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티는 안 나기는 해. 그래서 멀리서 지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범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느낌? 뭔가 대화나 이제 이런 걸 하면은 그게 좀 느껴지는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또 일상적인 대화는 잘하는 애들도 많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지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규 분포로 되어 있거든. 이 수많은 사람들의 평균 값을 낸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균 수치 가장 많은 게 100이야. 근데 그 100 안에서 평균 범위 안에서 표준 편차로 해서 마이너스 15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지능 평균 범위 정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간주가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5 빼면은 85보다 아래인 애들은 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낮은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를 진단받으려면 전체 지능인 IQ가 70 이하여야 되거든. 70? 그럼 30 마이너스 30인 거네? 그치. 그러면 지적 장애하고 70하고 85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런 거구나. 71에서 84 정도가 되는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꽤 많은 수치거든? 거의 14%야. 생각보다 되게, 한 반에 이제 2명, 3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초등학생 한 반으로 생각하면. IQ가 평균 값이니까 되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경계성 지능 장애는 아예 지적 장애도 아니고 뭐 멀리서 봤을 때 좀 그렇게 티가 안 난다고 하면은 좀 알아차리가 어렵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도 쉬울 수도 있겠네. 깊이 얘기를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같이 지내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언어 발달이 특별히 늦지 않은 이상 대화도 통하고 뭐 시키면은 간단한 신분 같은 것도 하고 뭐 공부라 할 때 보면은 근데 얘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냥 애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지능 문제가 아니라 흥미 여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병원을 오거나 이럴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크게 피드백을 안 받아. 뭐 한글도 늦게나마 어떻게 떼고 구구단도 이런 것도 그리고 어떻게 뭐 하긴 떼고 이런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고학년 정도의 검사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지. 근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은 지능이 전반적으로 다 지표가 낮아. 그럼 어머님들 되게 놀라셔. 그러게 뭐 특별한 사실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실 좀 느리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그리고 뭐 집에서 잘 티가 안 나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하니까 또 부모님은 내 애만 보니까 또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게 없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일상생활은 잘하는 아이인 거잖아.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또 장애나 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건가? 장애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해. 왜냐면 미디어에서는 경계선 지능 장애? 이렇게 표현하는 아예 장애라고 붙여서 기사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지능이 정상 범위에 들지 못하고 낮은 거일 뿐이지 지적 장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장애 판정은 어려워. 장애는 뭐 판정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얘네는 낮은 거고 느린 거긴 하지만 장애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계선 지능을 장애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쫓아가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또 전반적인 생활이나 학습을 한 스텝씩 쪼개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 한 번 할 거를 10번씩, 20번씩 반복하다 보면 그 지적장애인 애들에 비해서는 습득이 되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 치료나 이런 거 배우고 있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는 편이구나. 그게 많이 느릴 뿐이지. 그리고 지적장애에 비해서 일상생활 제한도 현저히 적어.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고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좀 더 심하게는 대소변이나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길 같은 거 못 찾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거나 이런 게 좀 더 지적장애 많은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아이들이 많긴 하거든. 그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그런 지적장애인 분들을 표현할 때 그 정신 연령도 얘기하기도 하잖아. 뭐 이게 뭐 정신 연령이 3, 4세 수준이다. 이렇게. 근데 그 3, 4세 수준의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건가? 3, 4세 수준이라고 지능 검사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거든? 근데 이제 사회 성숙도 검사라는 게 따로 있어. 그게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검사거든. 그걸로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경계선 지능은 그런 판단하는 거에서는 정상이다 보니까 정상이거나인 애들도 많고 느리거나 지능보다 확실히 높게 나오긴 해. 사회성숙도 검사를 했을 때. 지능이 좀 다른 부분인 거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지적장애랑 더 이제 구분되는 그거일 수도 있겠다. 맞아. 진단에도 나와 있는데 지적장애는 일상생활과 지적 능력이 둘 다 제한이 있어야 돼. 경계선도 뭐 제한이 없지는 않지. 그래도 장애 수준까지는 아닌 거지. 저번에 우리 그때 얘기했던 ADHD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뭔가 친구를 사귀거나 뭔가 이런 되게 다양한 분류가 있었지만 좀 어려움 느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경계성 지능인 친구들은 뭔가 또 다른 의미로 더 어려운 건가? 뭔가 친구들이 사귀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전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ADHD가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이유는 충동적인 행동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의도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너 왜 내 얘기 안 들어 하면서 부주의한 거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해를 못해. 이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진지한 대화를 할 때 나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인과관계 같은 거를 잘 추론을 못하고 이해 문제가 좀 더 큰 거지. ADHD보다는. 그러니까 ADHD 뭔가 맥을 끊고 뭔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한다면 경계성 지능인 아이들은 지능의 문제.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게 왜? 그런 느낌? 그럼 아까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처럼 이렇게 판정을 받기 어렵다고 했잖아. 장애 판정이 어렵지.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혜택이나 뭔가 이런 걸 못 받는 건가?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많이 표현이 되기는 해.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일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그렇고 느린 건 분명히 맞고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교육도 받을 수 없고 치료나 이런 것도 혜택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긴 하거든. 요즘에서야 조금 대두되는 그런 그래서 문제구나. 뭐 국회에서 그런 경계선 지능을 좀 더 조기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뭐 만약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마련해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지금에서야 나온 말이고 그치. 언제 될지 확실히 정해진 거는 없는 거긴 해서 제정되고 있고 맞아. 법 제정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그 치료가 되는 부분인 건가? 근데 치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이거 좀 위험한 거긴 한데 그럼 지적장애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근데 그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 더? 맞아. 자극이 없으면 지능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해. 이게 멈추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 시기에 발달이 없는 거니까. 근데 연령은 높아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있으면 그 연령에 다 도달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적장애가 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렇게 좀 슬프지만 너무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근데 치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치료를 하면 또 지능이 더 좋아질 수도 좋아진다면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 대중에는 높아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거든? 왜냐면 처리 속도 지표라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건 조금 높아지기 쉬운 시간 내에 해결하는 거 연습하면은 그치 그런 거는 동일한 행동을 단순 과제기도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만 좀 연습을 많이 하면은 높아질 수 있는 거긴 하거든. 근데 이제 또 지능이 좀 높아질 수 있냐고 해서 뭐 하는 말이지만 지능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친구 관계 기술이나 뭐 일상생활을 잘 문제 해결을 하고 대처하고 이런 기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건 좀 별개 문제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잖아. 숫자라든지 계산 능력 같은 것도 성인이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숫자 계산 능력 정도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기초적인 학습 기술 같은 거 습득이 필요하긴 하니까 학습 치료를 많이 권고하기는 해. 학교에서 받는 정규 교육 외에 좀 더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치료에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게 학습 치료를 많이 권고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성이라든지 주의력 문제도 있는 애들이 많거든. 좀 대처 같은 것도 미성숙하고 그래서 좀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피해자 입장이 돼서 뭐 학폭위 같은 게 열리는 경우도 좀 빈번하기도 하고 아니 가해 학생들이 얘를 이용해가지고 가해자가 되는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 기술 훈련 하면서 자기주장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장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 많이 권고하기는 해. 그게 오히려 진짜 중요한 포인트겠다. 어쨌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습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뭐 억울한 피해 뭐 이런 것도 당하는 것도 참 너무 그런 일일 것 같아. 그럼 보통 이거는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 치료 같은 거는 학습 치료사나 아니면 인지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계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알려주면서 음. 이 시간에는 뭐를 할 것인지 계획 능력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서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페이퍼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이 문제의 답을 도출한 과정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학습적인 부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기술 훈련 같은 거는 1대1로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그 가상의 사회적 상황 같은 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같이 얘기해보고 이러는 건데 친구가 뭐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빨리 걷자고 뭐 무단횡단을 하자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선택안을 정해주고 좀 더 아이가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게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걸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찾아오는 나이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긴 해. 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넘어가도 뇌가 그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어릴수록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랄까? 학습 가능성이랄까? 치료의 효과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는 해가지고 뭔가 우려가 된다 하면은 그때 ADHD 때 말했던 것처럼 빨리 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경계성 지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그 원인을 좀 찾아서 치료 모든 뭐 질환이든 뭐든 빨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못하는 거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보호자님들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아까 학습 치료에서 뭐 숫자나 이런 건 당연히 계산하거나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아이가 못하는 걸 좀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이 강점을 살려줄 만한 취미나 이런 것도 제공해주는 것도 나는 좀 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나 독립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아빠랑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흥미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게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지 같이 뭐 직업박람회나 이런 데 가본다던가 이런 데 자주 다니고 경험을 좀 쌓으면서 그게 나중에는 직업 훈련이나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내가 봤던 경계선 지능인 아이 중에 뭐 만들기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 걔가 그때 이제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빵, 그 쿠키, 그 아이싱 있잖아.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 아이싱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원 보내고 하니까 애가 너무 그걸 좋아하고 나중에 그 고등학교도 그런 데 제과 관련된 그런 데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어머님도 얘기하시고 또 그거는 또 많은 사람하고 이게 막 어울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그 아이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흥미 있어 맞아, 하는 그게 거니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좀 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주는 것도 나는 치료보다 어쩌면 가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거는. 그럼 혹시 오늘 또 경계성 지능에 관해서 또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문제가 아닌데 검사 이렇게 막 비용을 대면서 막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지는 는 사실 많이 못 받고 오히려 더 다니고 싶은데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많았지. 그리고 좀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도 잘 챙기면서 치료나 이런 거 개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해외에는 이런 거 있나? 복지 혜택 같은 거나 특수교육 잘 되어 있나? 찾아봤는데 미국이 보험 정책이 되게 강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경계선진흥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교육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 진짜 이게 아무래도 막 장애 뭐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판정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맞아. 거기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나 봐. 얘네까지 주게 되면은 너무 많은 복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미국은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이 그런 공병 질환이 많거든. 뭐 ADHD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울이라든지 그런 정서 문제도 많고 친구 관계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13가지 정도 분류된 장애 중에 하나만 받아도 IEP라고 해서 그 학생의 장애를 고려하고 지능 수준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수업 커리큘럼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예 다른 아이에 맞춘 커리큘럼 제공을 하는구나. 한국은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치료하거나 이런 개입은 사실 따로 없는데 이제 거기는 학교 커리큘럼 안에 치료받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다양한 선생님들이 상주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도적인 문제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치료를 할 만한 교사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지능만 낮은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력이나 사회성이나 그런 이해력이나 전반적인 관계 문제에 있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한국도 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교육 체계나 복지 같은 게 조금 개선되고 수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관심이 많이 생기는 단계이기도 하니까 좀 더 국가적으로 관심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좀 혜택이 좀 늘어나면은 더 좋긴 하겠다. 오늘은 경계성 지능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